고요. 제2장입니다. 제목은 주택의 건설 등. 우리가 있잖아요. 이 주택 건설 사업,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주택을 건설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대지를, 땅을 조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땅을 조성한다. 토목공사. 여러분들 중에서 있잖아요. 만약에 땅이 두 개가 나왔어요. 아주 야트만한 산지. 물건이 산지인데 한 100평, 1000평이 나왔고요. 농지인데 한 1000평이 나왔습니다. 예? 요거는 가격이 이제 평당. 얼마나 그럴까? 한 2만원. 농지는 평당 30만원. 예. 이거는 100평이라 100평. 예. 돈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산지를, 야트마한 산지를 사겠습니까? 아니면 농지를 사겠습니까? 산지. 산지는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산을 깎아야 돼요. 경사도라는 게 나옵니다. 산지 경사도 15도 이상 되면은 사업성이 없다 그래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경사도가. 그러니까 혹시 산에 내가 산림을 갖고 있는데 경사도가 물어봐. 경사도 15도가 넘는다. 무슨 성이 없다? 사업성이 없습니다. 산지는. 왜? 산을 깎아가지고 메꿔야 되잖아요. 산을 깎아야 되잖아요. 평지를. 아니, 산을 경사도가 높으니까 산을 깎아가지고 평지를 만들잖아요. 돈이 엄청 들어갑니다. 근데 농지는 뭐만 하면 되죠? 농지는. 파가지고 뭐만 하면 돼요? 그냥 굴착해서 그냥 아파트 지으면 됩니다. 사업성이 이겁니다. 그래서 건설회사들이 농지는 굉장히 선호를 많이 하죠. 농지를. 얘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아예 거들떠도 안 봐요. 여러분들이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고 누구의 입장에서 봐야 되죠? 주택을 건설하는 시행자의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시각이. 항상 여러분들이 시각 자체가 건설한다. 그럼 건설업자, 시행자 입장에 봐야 되지. 내 입장에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주택의 건설은요, 우리가 등록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죠? 등록해야 되는데, 이 주택의 건설이든 대지 조성 사업이든요, 전부 다 등록을 하러 가자는 거예요. 등록을 하러 가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 구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요건을 구비해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뭐가 없어야 돼요?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됩니다. 결격 사유가 해당이 없어야 됩니다. 만약에 일정한 요건을 구비는 했는데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등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은 일정한 요건을 먼저 구비를 하고 결격 사유가 없으면은 뭐가 되죠? 등록증이 나옵니다. 이걸 등록사업자라고 합니다. 등록사업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중요한 거는 주택은 얼마 이상을 건설했을 때 등록하느냐, 규모가 문제가 되겠죠. 요거는 20호, 20세대, 연간입니다. 1년 단위. 연간 규모가 20호나 20세대 이상이에요. 단위 이제 도시형 있죠. 도시형은 30세대 이상이에요. 자, 요거 중요합니다. 자, 1년 동안에 연간 20호나 20세대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이 될 때 무슨 간? 연간 1년 동안. 그럼 등록을 하러 가야 돼요. 의무적으로. 대지 조성 사업은 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을
대지를 조성할 때 등록을 하러 가야 됩니다. 그럼 이 등록은 누구한테 해야 되죠? 등록 신청을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가야 됩니다. 이게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다는 거. 그 다음에 일정한 요건을 구비되는데 이 일정한 요건은 먼저 자본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술 인력, 기술 능력, 기술 인력이 구비가 되고 그 다음에 사무실이 있어야 됩니다. 사무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있잖아요. 이 등록은 누가 사야 됩니까? 자기가 사야 됩니다. 자기가 사야 된다. 자기가 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누가 사야죠? 자기가 사야 돼. 그러면 자본금은요, 개인은 자산평가액을 가지고 따진다는 거예요. 개인은요, 출자금이 아니잖아요. 내가 뭐 고정자산이 만약에 있어도 할 수가 있으니까, 개인은 이제 6억 원이 넘어야 됩니다. 자산평가 6억 원 이상이 돼야 되고, 법인은 출자금이라 그래요. 출자금, 출자액. 예. 내가 얼마를 출자해야 돼요? 3억 원 이상이 돼요. 선생님, 왜 개인이 더 많습니까? 무슨 평가죠? 자산평가. 그러니까 현금이 없어도 되죠. 예. 내가 뭐 집이 고정자산이 내 아파트가 12억이다. 그러면 뭐 그게 충분하죠. 자본금. 그죠? 예. 자산평가를 해서 요것만 넣으면 돼요. 개인은 출자를 해야 됩니다. 현금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기술인력은요, 기술인력이라는 거는 이제 당신이 뭐 대지만 조성할 건지, 그죠? 아니면은 주택까지 건설할 건지. 그러면 대지는 토목이잖아요. 그죠? 예, 토목하고 관련 기술인, 토목 관련 기술인 1명 이상 있으면 됩니다. 근데 주택은 아무래도 이제 건축이죠. 예, 건축하고 관련되는 기술인 1명 이상이 확보돼야 된다. 확보. 그럼 선생님 만약에 대지도 하고 대지 조성도 하고 주택도 건설한다 그러면은 이거 두 개를 확보해야 되겠죠. 근데 사무실은요,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면적, 사업을 영위 가능한 면적이면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굳이 뭐 면적이 얼마다, 면적이 옛날에는 뭐 20위까지, 30 하다가 이제 20위까지 갔거든요. 옛날에는 이 규정이 없어졌어요, 다들. 면적이 뭐 얼마 안 돼도 된다. 그 대신 이제 사업이 영위가 가능이 된다. 면적 제한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정한 요건 갖추고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결격 사유가 어떤 거냐면요, 미성년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안 돼줍니다. 그리고 주택법이나 부정수표 단속법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적어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그 집행이 끝나기로 해도, 그럼 만약에 이제 금고 이상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자, 결격 사유 중에서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결격 사유 중에서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라 그랬죠. 부정수표 단속법이나 이 법, 주택법에서 이 법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면제가 되더라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가장 큰 형벌이 사형입니다. 사형. 그 밑에가 징역이고요. 그 다음에 금고입니다. 그 다음에 자격 상실이라는 게 있고, 자격 정지를 시키는 게 있고, 벌금이 있고요, 구류. 구류가 있고, 이제 과료라고 해가지고요, 과료. 일반적인 과태료하고 틀린 범칙금입니다, 이게. 과료가 있고, 몰수가 있어요, 몰수가. 형이 가장 낮은 게 몰수예요, 몰수가. 그래서 사징금, 자자벌구 과몰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금고 이상 해봤자 요거밖에 없어 지금. 징역 아니면 사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밌는 거는 금고와 징역의 차이점은요, 징역은 강제 노역을 당합니다.
강제노역을 당하는데 금고는 강제노역이 없어요. 감고는. 그러면 이제 오늘 전체 집합해가지고 이제 만약에 오늘 뭐 잔디 떼 작업 간다. 잔디 떼 작업 아시죠? 예? 잔디 만들 때 떼 작업하러 간다 그러면 잔디 전부 다 떼 끌고 내잖아요. 네모 반듯하게 해가지고 그 작업을 시킨다든지 하여튼 이 작업을 시킵니다. 징역은. 근데 금고는 강제노역을 안 당하죠. 주로 이제 정치범들은 금고를 받는 게 많고 또 이제 그 강력범죄 이런 거는 다 이제 징역 가면은 강제노역을 당하죠. 차이점인데 그냥 징역 바로 밑이에요. 금고가. 그러면 이제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도 집행이 종료됐다는 거는 이제 이게 뭐냐면 만기석방이거든. 만기석방. 그다음 면제는 이제 우리가 특별 사면 받는 거 있죠. 예?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종료나 면제가 되더라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기석방이 되더라도 2년 동안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부정수표 단속법이나 이 법, 주택법에 따라서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선고 받았다는 거죠. 집행유예 선고. 예. 집유 선고라는 거는 뭐냐면요, 그 집행을 유예한 겁니다. 그럼 3년 징역에 예를 들어서 그 집행을 유예시킨다. 지금 집행만 유예시켜 줄게. 5년간 유예다 말이죠. 예? 그러면 이 5년 동안은 아무 일이 없어야 돼요. 예? 그럼 5년 동안 범죄를 또 저질렀다. 그럼 바로 징역 들어가는 거죠. 예. 몇 년간? 3년간이죠. 그러니까 5년 동안은 아무 일이 없어야 됩니다. 집유 선고 받고 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유예 기간 중. 그 유예 기간이 만약에 5년이니까 5년 동안에 아무 일이 없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게 있냐면요. 파산자로서 복권이 안 됐다는 거는 뭐냐면 권리 회복은요. 판사가 권리 회복을 시키는 겁니다. 파산 선고도 누가 내리는 거예요? 판사가 파산 선고 내리고 권리 회복을 시키는 것도 판사가 권리 회복을 시킵니다. 판결로서 합니다. 대개. 오늘부터 권리 회복된다.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판결로 되는 거거든요. 판결로 권리 회복을 복권이라 그래요. 이 복권이 안 됐으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권리 회복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하고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임원이 만약에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 그럼 법인도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거죠. 만약에 이사라든지 감사가 요 중에 하나가 걸려 있다. 그럼 그 법인 자체가 결격 사유 걸려 가지고 설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요게 이제 결격 사유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결격 사유는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좋겠다는 거고, 이제 재밌는 거는요, 미성년자도 안 돼요. 미성년자 안 되고,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다 안 됩니다. 결격 사유, 그죠? 예,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결격 사유에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등록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등록을 해야 할 자가 등록을 안 했다. 그럼 이걸 무등록이라고 그래요. 무등록. 자, 여러분들 비소유하고요, 무소유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어떻게 틀립니까? 같습니까? 아닙니다. 비는요, 아닐 비자입니다. 아닐 비자. 아니다는 거예요. 아예. 무는요, 없을 무자입니다. 없을 무자. 무가. 그럼 소유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이 비입니다. 자. 우리가 갖다 붙이면은 무결혼, 비결혼. 결혼을 아직 안 했다는, 무결혼. 없을 무자. 결혼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따지면은 또 요것도 소유를 안 했다는 거하고 소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자, 뭐가 틀리죠? 소유 자체가 안 돼 있으면은 비소유입니다. 없으면.
그냥 없으면 비소유예요. 내가 안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근데 무소유라는 거는 소유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 안 하는 걸 말합니다. 내가 소유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안 했을 때 무소유의 개념이 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비소유는 처음부터 내가 소유 안 하는 거고 소유하지 않았음이고, 요거는 무소유는 소유를 할 수 있음에 불구하고 소유하는 거. 여기는 뭐예요? 등록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안 했을 때 처벌받는 거예요. 그러면 비등록은요? 비등록 사업자는 어떤 뜻이죠? 처음부터 등록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 다시 갑니다. 비등록 사업자는 처음부터 등록을 할 필요가 없는 자를 말합니다. 처음부터 등록할 필요가 없어. 안일비자니까 등록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근데 무등록자는 아까 뭐랬습니까? 등록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안 했죠. 요거 처벌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무등록자만 처벌합니다. 처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적어 놓으세요. 자, 우리가 이 등록은 의무입니다. 의무.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을 해야 할 자가 등록을 안 했으니까 처벌해야겠죠. 예? 등록을 해야 할 자가 등록 안 하고 있다? 처벌합니다. 여러분들, 공인중개사가 중개사 자격이 없는데도 만약에 중개행위를 했다, 일회성이 아닌 계속성으로 했다면은 처벌하죠. 처벌합니다. 중개사 자격증이 없는데 만약에 하고 있다, 그럼 처벌합니다. 그죠? 똑같은 이슈죠. 예. 그래서 무등록자 처벌합니다. 비등록 사업자는 처벌 안 합니다. 예, 처음부터 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예 안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요거 비등록 사업자에는 뭐가 있냐 이거죠. 지금 이게 등록이잖아요. 등록을 안 해도 되는 사람들 말합니다. 이런 사람을 비등록 사업자랍니다. 안일비자. 그러면 비등록 사업자는 크게 나눠가지고 두 개입니다. 공공사업주체가 있고요. 공공사업주체가 있고, 또요, 공동사업주체는 등록을 할 필요가 없죠. 비등록입니다. 그러면요, 공공이라는 거는요, 국가라든지 지자체, 주공, 예? 지방공사. 요거 하나 더 있습니다. 공익법인이라 그래가지고요. 예, 이 공익법인도 넓은 의미에서 공공으로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랑의 집짓기 운동 연합회라는 게 있습니다. 요 사람들은 이제 일종의 공익법인이에요. 그래서 이게 막 아파트를 집 없는 주민들 있죠?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공짜로 집을 지어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등록을 안 해도 됩니다. 예. 열애시켜 주는 거예요. 열애. 너는 등록할 필요가 없어. 빠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아예 뭡니까? 비등록이죠. 근데 공동은 이렇게 봅니다. 토지 소유자, 땅 주인이죠. 그 다음에 조합인데, 이때 조합은요, 건설 쪽이 아니니까, 건설 쪽만 해당되니까, 리모델링 있잖아요. 뭐를 증가하지 않는 세대수를 증가를 하지 않는 리모델링 주택조합만 제외됩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제외합니다. 그러면 이제 직장조합하고 지역조합하고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 조합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용자라는 게 있습니다. 고용자. 이 고용자는 이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예, 근로자를 고용하는 법인. 이 법인을 우리가 고용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등록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등록 사업자와 공동으로 하죠. 공동. 예. 공동으로 뭐 할 수가 있다? 시행할 수 있다로 끝납니다. 예, 토지 소유자는 등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등록 사업자하고 뭐 하기 때문에 공동으로 하죠. 예. 아니, 왜 이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내가 굳이 등록할 필요가 없는 게 공동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등록이 돼 있잖아요. 등록돼 있으니까 같이 해버리면 되겠죠. 같이 공동으로 하니까 이때는 공동으로 하니까 등록할 필요가 없죠. 이 사람은. 토지 소유자는 등록할 필요가 없죠. 공동으로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조합인데 이때 조합은 등록 사업자하고도 공동으로 할 수가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하고도 할 수가 지자체 또 주택공사하고도 할 수가 있고 주공 그 다음에 지방공사하고도 공동으로 할 수가 있어요. 4개가 다 됩니다. 다 공동 시행할 수가 있다. 공동 시행할 수 있다고. 응? 그래서 주택조합 같은 경우는요. 주택조합이나 지역조합,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 조합 같은 경우는 등록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 주공, 지방공사 등지주지 등지주지 그죠? 네, 다 할 수가 있어요. 공동으로. 자, 토지 소유자는 뭐 안 됩니까? 지자체 안 되죠. 또 주공하고 할 수가 없죠. 그죠? 여기도 지방공사하고 한다고 그랬어요? 아닙니다. 등록사업자만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여기. 근데 여기 이제 조합 같은 경우는 다 되잖아요. 지자체하고도 주공, 지방공사도 다 어울려가지고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고용자는 누구하고 할 수가 있냐면은 등록사업자하고 이거는 공동으로 시행을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죠?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으로 시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하게 된다. 고용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등록사업자는 다 들어가죠, 지금. 공통적으로. 등록사업자는 다 들어가는데, 요거는 제일 끝에 말이 뭐로 끝나요? 할 수 있다로 끝납니다. 그죠? 근데 요거는 뭐죠? 그럼 이제 여기 쉬운 문제가 되겠죠? 토지 소유자와 등록사업자는 공동 시행하여야 한다면 틀리죠? 또 여기는 조합은 등지주지하고 공동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틀렸죠?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바꾸고 여기는 할 수 있다로 바꾸면 틀리겠죠? 그런 게 시험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점수가 안 나오는 분들이 제가 강조한 거를 외워야 되는데 이걸 기억을 해야 되는데 기억을 못하면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시험은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비등록 사업자는요. 처음부터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 요거.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장 넘겨보시면은요, 시공. 예, 시공이 이제 건설 시공 기준이 있는데, 자, 41페이지 넘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등록 사업자가 등록이 돼 있죠? 예. 여기 등록 사업자로 등록됐는데, 이 사람이 이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뭐까지? 시공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시공까지.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시공자로서의 어떤 자격을 갖추려면요. 제가 앞에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시공자는 시공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그랬죠. 시공 능력. 항상 시행자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시공자는 시공 능력을 구비해야 된다. 이 말이죠. 시공 능력을 구비해야만이 시공자로서 자격을 갖출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 시공 능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본금도 필요할 거고 기술 인력도 있어야 되고, 그죠? 여기서는 이제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실적. 여기는 실적이 들어야 돼요. 그러면 자본금은 이제 개인은 얼마예요? 개인은 이제 10억 원입니까? 자, 법인은 이제 5억 원이 되는 거죠. 5억 원이 있어. 예, 자산평가니까 어차피 개인은 법인은 뭐죠? 예, 법인은 이제 출자금. 기술 인력은요, 대지 조성
주택 건설해서 기술 인력은 이제 각각 한 명 있죠. 토목하고 건축 있죠. 예. 각 1명을 포함을 해서 기술인 3명 이상이 돼요. 3명 이상. 그게 무슨 말이냐면 토목만 3명 있으면 안 돼요. 토목하고 건축해서 1명은 포함이 된 상태에서 각각 3명이, 그러니까 2명 1명 하든지 2명 1명 하든지 이런 식으로 1명을 포함을 한 상태에서 그 기술인 3명 이상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인데, 실적은 최근 몇 년간, 5년간에 100호나 100세대 이상의 실적 건설, 이상의 건설한 실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예. 요렇게 해야만이 이제 주택을 건설할 수가 있어요. 자본금, 기술력, 실적을 구비됩니다. 요거 이제 시공 능력을 구비했을 때 이제 시공자가 되는 거죠. 요때 시공자는 건설업자로, 건설업자로 간주가 되는, 건설업자로 이제 이렇게 간주가 됩니다. 별도로 뭐, 건설업자 등록할 필요가 없이 이제 건설업자 간주가 돼갖고, 이제 건설까지, 시공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갖췄다 하더라도 등록 사업자가 등록만 한 게 아니고 시공을 갖췄어. 시공 능력까지 구비했죠. 그러면 무조건 다 짓는 게 아니라, 이때 시공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시공 범위. 시공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몇 개층밖에 안 돼요. 원칙은 5개층밖에 안 됩니다. 5개층 이하까지만. 많이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6개층 이상의, 예외적으로 6개층 이상도 건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6층까지 될 수 있는 거는 이제 바닥 및 합계가 300 이내마다 직통 계단을 한 개 설치하는 경우는 6층인까지 된다. 그건 간로성에 있는 거는 별도로 두고 6개층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예외적으로. 그렇게 하려면은 아파트 건설 실적이 있거나 몇 층 이상에? 6층 이상이죠. 6층 이상의 아파트 건설 실적이 있거나 또는 최근 몇 년간?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주택의 건설 실적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6개층 이상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뭐가 헷갈리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최근 5년간의 100호나 100세대 이상하고 요거하고 최근 3년간의 300세대 이상 요거하고 많이 헷갈린다는 거예요. 여기 서로 바뀌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막 헷갈려요. 왜 그러냐면은 요거는 아직 이제 시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시공 능력을 볼 때 요까지는 있어야 된다는 거고 요게. 그러면 이렇게 시공 능력을 구비했을 때 시공 범위가 6개층 이상 지으려면은 최근 실적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6층 이상의 아파트 건설 실적이 있거나 최근 3년간에 적어도 300세대 이상의 주택의 건설 실적이 있으면은 6개층 이상을 지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많이 먹어보잖아요. 그죠? 뭐든지 경험이 있는 사람이 더 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산전, 수전, 우주전 뭐 다 겪었어요. 저도. 이렇게 생긴 건 이렇게 해도 제가 있잖아요. 웬만한 거 다 겪었어요. 지금.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시공 범위,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포인트가 등록을 할 수 있는 등록에 대한 요건인지, 요걸 등록 요건이라 그래요. 등록 요건, 시공 요건, 시공 요건, 요거는 시공 범위. 중요합니다. 요게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이제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처음부터 욕심을 부리시면 안 돼요. 공부는요, 욕심 부른다고 공부가 안 돼요. 하기 싫을 때도 있어, 공부가. 막 내가 이해도 안 되고 미치겠어. 그럴 때는 조금 쉬세요. 한판 쉬고 다음으로 넘어가라 이거요.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된다. 넘어가라 이겁니다. 굳이 이걸 막 이거 내 시간에 이해되겠다고 잡으시면 안 돼요. 넘어가고 한 바퀴 더 돌 때가 있다. 그때도 이해 안 된다. 또 넘어가. 5번 돈다니까요. 그러면 마지막에 딱 될 때는 그냥 말 안 해도 다 기억이 돼요. 그냥. 되겠죠? 예,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등록 사업자의 뭐 행정처분회가 7번 보세요. 7번. 그게 42페이지.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왼쪽에, 오른쪽에 그 날개라고 하죠. 날개 부분. 자그마한 글씨 있죠.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날개 부분 있죠. 될 수 있으면은 요거 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예, 그러니까 공부가 요거는 이제, 완전 고수들. 고수들이 보는 페이지다.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 우리가 장기를 뚫을 때 있잖아요. 그 8단, 9단 정도 되면은 이제 길이 벌써 3단계, 4단계 보이거든요. 여러분 운전하시죠? 운전할 때 앞만 보는 게 아니고 내 차 앞에 3개를 봅니다. 운전 고수들은요, 옆 뒤까지 다 봐요. 한눈에. 그러니까 내 차 앞에 뭐가 있다. 그까지 다 봐야 됩니다. 그게 이제 운전 고수라 그래요. 예. 운전 고수가 되면요, 이 상황을 다 알아야 됩니다. 벌써. 돌아가는 상황 다 알아야 돼요. 내 차 뒤에 뭐가 따라오고, 앞에는 내 차 앞에가 뭐가 걸려 있고, 지금, 다 돌아가는 융통성이 다 있어요. 머릿속에 다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이제 그 고수들이 본다 생각하시고요. 빼버리세요. 예. 시험에 나올 확률도 적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 등록 말소 행정 처분인데, 자, 거기는 2가지만 밑줄 꺼 놓습니다. 42페이지. 반드시 등록을 말소하는 사유가 필연적 말소 사유라고 했습니다. 뭐죠? 반드시 말소하겠다. 예. 필연적, 반드시 등록을 말소하는 사유 있죠?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뭐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을 때 용서 안 하겠다. 그러면 반드시 말소를 해버리겠다. 두 번째는 등록증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는 경우죠. 등록증 대여입니다. 빌려주는 거. 요거 2개 빼놓고는 임의적인 등록 말소. 그럼 임의적인 등록 말소는 등록을 말소하든가 아니면 영업정지 처분, 1년 범위 안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만약에 고의나 과실로 공사를 잘못해가지고 여러 사람한테 유해를 끼치거나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다. 자, 이 시공하는 과정에서 있잖아요. 여기 아파트 시공을 하면서 부실 시공으로 이게 무너져가지고 여러 사람이 다쳤습니다. 예. 그럴 때는 고의나 과실로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반드시 등록을 말소되지는 않죠. 예. 말소하거나 또는 뭐죠? 1년 범위 안에 영업 정지 처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는 반드시 말소되는 2가지만 빼놓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뭐로 돌려라? 나머지는 임의적인 등록 말소로 돌려라. 그럼 임의적인 말소하면은 말소하거나 영업 정지, 그죠? 예, 1년 범위 안에서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린다. 임의적 말소는. 예, 그러니까 요거는 시험에 필연적 말소 2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른 거 필요가 없어. 그리고 청문을 실시한다. 물론 이제 말소하기 전에는 청문을 사전에 기회를 주셔가지고 청문을 실시하죠. 그러면 공동사업주체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거는 46페이지 나오는 주택조합입니다. 예, 오늘 이제 공부의 가장 마지막 부분인데, 여러분들 사실은 이제 주택조합이 제대로 공부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정리할 것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본 과정에서는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예. 자, 일단 우리가 조합이 몇 개입니까? 3개죠. 예, 주택조합은 3개가 있다. 그러면, 예, 조합이 이제 지역이 있고, 예, 이때 주택조합에 이제 이렇게 구분해가지고요. 보면은, 예, 주택조합은 이제 우리 보면은 이제 3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역이 있고, 지역주택조합, 직장이 있고, 그다음에 리모델링 아까 했지만 한 번 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있습니다. 종류가 3가지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 조합원의 구성원이라 그럽니다. 조합원의 수. 지역이나 직장이나 리모델링은요, 조합원의 수가 몇 명이 돼야 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몇 명이죠? 아무런 말이 없으면 다 20명 이상이 돼요. 예. 직장이든 지역이든 다 뭡니까? 리모델링이든 뭡니까? 20명은 다 넘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20명 이상인데 지역이나 직장은 공통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20명만 뭐 다 넘는 게 아니라 공통적인 요소가 있어. 공통적인 요소. 그게 뭐냐면요. 주택 건설 예정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이 있어야 합니다. 구성원이 이제 확보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0세대를 짓는단 말이야. 1000세대. 근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지역조합을 만들어 온 거예요. 지역주택조합을 만들어 온 거예요. 그럼 20명만 있었다 해가지고, 20명, 자기들이 조합이 20명만 확보해가지고, 옛날에는 조합 설립인가 신청한 거예요. 그럼 나머지 980명은 뭐 합니까? 일반 분양을 합니다. 일반 분양. 돈 많이 벌었죠. 그 당시에는. 돈 많이 벌었죠. 이 사람들. 초창기에 다 돈 버는 거예요. 제도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을 때 뭔가 허술하죠. 그럴 때 돈 버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도요, 우리나라 제도가 가만히 보면요, 제도를 처음 도입했거나 얼마 안 되는 거 있죠. 그런 게 돈이 된다 이 말이에요. 돈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 도입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직까지 안 나온 거. 어떤 사업일까요? 우리나라 아직 지금 눈에 안 보이는 사업이 뭘까요? 본격화가 안 된 거, 아직까지. 본격화 안 된 거, 아직까지. 상용화 안 되고 아직 막 눈에 안 보이는 거 있죠.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드론입니다. 드론. 곧 나오죠. 곧. 그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이 드론으로 이렇게 오토바이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 그대로. 오토바이처럼 생겼는데 드론이 달려가지고 이게 수직 이동이 가능하다는 거지. 그런 거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뭐, 이제는 막 그 사람들이 밀집한 지역이 있어도요. 드론 딱 타면 그냥 만약에 뭐 수직으로 날아버립니다. 밑에가 뭐, 사람들끼리 뭐 육상에서 뭐 찢고 뽑고 사고 안 나죠. 하늘로 날아버리는데 뭐. 그런 시대가 곧 온다 그러죠. 곧. 상용화 되기 전에는 사람들이 돈 못 벌어요. 아니, 상용화 돼버렸다. 돈 벌 수가 없습니다. 되기 전에 뭔가 돈을 벌죠. 모든 제도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옛날에 요 규정이 없었어요. 네, 없었다가 여기 만들어진 겁니다. 이것도. 네, 여기 50%.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500명이 넘으면 되죠. 예. 리모델링은요, 여기에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이제 그 리모델링은 공동주택이 지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걸 리모델링을 하는 거니까 건설이 아니다 말이야. 이거 두 개는 뭐다 지금? 건설이죠, 건설. 근데 리모델링은 리모델링 행위죠, 행위. 예, 기존에 있는 거를 리모델링 하는 거니까 건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 요거는 이제 단서가 있어요. 리모델링은 20명 미만도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리모델링은 꼭 20명이 안 돼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조합원의 자격입니다. 여러분들 지역 같은 경우는요, 시도 단위입니다. 시도. 이 시도에서 적어도 6개월 이상을 그 지역이죠. 예, 거주가 됩니다. 거주. 근데 단 이제 뭐냐면 투기 과열 지구 같은 경우는 지구는 1년 전부터 1년 지구가 지정되기 전에 1년 전부터 이제 거주를 해야 됩니다. 예. 1년 전부터 거주가 이미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시도 단위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용산구에 살고 있거나 뭐 성북구에 살고 있거나 중구에 살고 있거나 관계가 없어요. 왜? 시도 단위잖아요. 시도 단위. 특별시거든. 특별시. 광역시. 시도 단위니까 이때는 구 개념이 아니다 말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조합원을 뽑을 때 용산구 3명, 성북구 3명, 강남구 3명 해가지고 또 다른 데 구에서 뭐 양천구에서 뭐 7명 이런 식으로 해서 합해가지고 얼마나 되면 돼요? 20명 넘고 건설 예정수의 50%만 넘으면 됩니다. 시도 단위다는 거, 시도 단위. 6개월 이상 거주입니다. 6개월 이상 거주. 그럼 직장은요, 삼특이 광, 드디어 3이 나왔어. 삼특이 광시군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는 또 단위가요, 앞으로 삼특이라는 거는 특별시, 특자시, 특자도를 말합니다. 예. 앞으로 우리끼리 이제 강의할 때 삼특이 있고 이특이 있다. 삼특이라는 건 이제 특별시,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 세종시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 제주도는 특별자치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특은요, 특별시를 빼고 나머지를 말합니다. 이특은. 우리 강의할 때 이제 앞으로 이특 하면은, 우리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를 말하는 거고, 삼특, 삼특 하면 특별시, 특자시, 특자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특은 다 나온 거지. 특별시, 특자시, 특자도, 광역시, 시군 단위입니다. 같은 직장 안에 있는 근로자면 다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리모델링은요, 공동주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공동주택을 소유자 갖고 있거나, 근데 여기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공동주택하고 주택이 아닌 시설의 소유자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주상복합 건물이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는 백화점이고요, 여기는 아파트입니다. 그럼 하나의 건물인데 여기만 리모델링하고 백화점 리모델링 안 합니까? 같이 하죠. 그럼 이 백화점은 주택이 아닌 시설의 소유자도, 백화점 소유자도 리모델링에 자격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건물 안에 아파트하고 백화점하고 이렇게 주택이 아닌 시설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이런 시설도, 주택이 아닌 시설도 자격을 줘야 되겠죠. 또 이제 밖에 복리시설, 분양상가, 복리시설과 함께 할 때, 이때도 복리시설의 소유자. 자, 이때 복리시설은요, 예를 들어서 어떤 복리냐면은, 분양상가를 말합니다. 분양받은 상가 있죠? 분양상가.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 놀이터 공동으로 우리가 주민들이 공동 이용 시설이 아닙니다. 이런 복리시설은 분양받은 상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소유자는 또 자격을 줍니다. 분양상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동 소유자나 주택이 아닌 시설의 소유자, 요거는 같이 할 때 주상복합 건물, 그 다음에 복리시설의 소유자도 자격을 줍니다. 자, 그런데 요거 두 개는 또 조건이 있습니다. 자, 이 조합원의 자격 중에서 여기 또 플러스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일까요? 무주택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대주가 주택을 갖고 있어야 해요. 무주택자. 주택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주택이 있다 하더라도 전용 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한 채를 소유한 세대주도 자격을 줍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원래 지역이나 직장은요, 요거 이제 만약에 지역 같은 경우는 시도에서 6개월 이상 거주했잖아요. 거주를 하고 자기 집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집이 있어도 85 이하의 주택을 한 채를 갖고 있어도 자격을 준다 이 말이에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삼특이광 시군에서 같은 직장 안에 근로자인데 주택이 없어도 되고 또 있어도 85 이하의 주택을 한 개 갖고 있으면은 자격을 줘요. 자, 그런데 단서가 있습니다. 단.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반드시 무주택자가 되어야 됩니다. 무주택자. 주택을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그러니까 이 무주택자라는 것은 세대원이 한 명이라도 주택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세대주는 물론이고 세대원 전원이 주택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주택자일 것이 요구된다.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반드시, 근데 우리가 시험이 뭐가 나오겠습니까? 요게 나오죠. 단서가 결국은 요거 공급입니다. 공급받기 위한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지역이나 직장 이렇게 이제 여기서는 다른 거 필요가 없습니다. 조합원의 수, 조합원의 자격, 요게 이제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끝으로 딱 정리할 게 있는데, 이 조합은요, 아무리 조합원의 수와 자격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조합이 이제 요거는 이제 지웠다 생각하시고요.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조합은 설립 인가를 받는 것이 원칙이죠. 설립 인가를 누구한테 받아요? 이특위, 시장, 군수, 자치구, 구청장한테 받습니다. 설립 인가를. 이특위는 누구죠? 특자시, 특자도. 그죠? 네. 그런데 잘 보세요. 요거가 너무 복잡하니까 요거를 줄여서 그냥 시장, 군수, 앞으로 구청장이라고 하겠다 이하.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 자치구, 구청장이잖아요. 요걸 줄여가지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조합은 지역이든 직장이든 리모델링이든 다 뭘 받아야 되죠? 설립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립인가를. 근데 설립인가를 받았는데 요거를 변경하고 싶단 말이에요. 변경을 할 때도 인가 받고 난 다음에 변경할 때도 인가 받습니다. 그 다음에 설립인가 받고 요거를 조합이 해산한다. 해산할 때도 인가를 받게 됐습니다. 목적을 달성을 다 했어. 목적을 달성을 다 했어. 해산하더라도 뭘 받아야 되죠? 인가. 그러면 한 번 인가 받은 사람은 변경을 해도 인가 받고 해산해도 뭐 받아야 되죠? 인가 받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거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 조합만 요거는 설립신고입니다. 얘만 설립신고입니다. 그래 다른 사람은 인가 받으러 갈 때 얘는 뭐 받으러 가면 돼요? 신고만 하면 돼요. 그런데 신고를 변경한다. 뭐 하죠? 다시 변경신고. 그 다음에 목적을 달성을 했다. 해산신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 번 신고로 끝나는 거는 변경도 신고고요. 목적을 달성했다 그러면은 해산도 신고입니다. 신고로 끝나는 거는 신고로 끝나고요. 인가로 끝나는 거는 끝까지 인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 인가 받은 게 뭐지? 해산 신고를 하는 거는 없다 이 말이죠. 여기가 설립 인가입니다. 그럼 해산도 뭐죠? 인가죠. 해산 신고도 하면 틀리죠. 네. 항상 신고로 끝났을 때. 그럼 이제 오늘 마지막 퀴즈가 요겁니다. 공급이란 뜻이 뭐냐 이 말이죠. 요 공급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씌워. 공급. 그러면 건설하고 공급이 어떻게 틀리냐? 틀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그죠? 예, 건설은 뭐죠? 건설은
없는 데서, 무에서 유가 되는 거죠. 유가 뭐죠? 지은 거죠. 예. 유가 건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건설이 된 겁니다. 근데 공급은 이미 공급이 된 거예요. 유가 뭐냐? 건설이죠. 건설이 다 된 거죠. 건설을 된 거를 다시 나누는 겁니다. 배급을 하는 겁니다. 근데 공급이라는 거는 분양이나 임대를 말합니다. 임대. 공급이라는 거는요, 분양을 하든가 임대하는 걸 말하는 거죠. 건설하고 완전히 다르죠. 자, 그럼 하나만 보겠습니다. 여기.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직장은 설립인가입니까? 설립신고입니까? 아니. 국민주택이 공급이 아니고 여기다 건설 들어가면 건설. 건설은 인가를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신고만 해도 됩니까? 여기 했잖아요. 공급만 신고라고, 공급만. 그러면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직장은 설립인가입니다. 그게 포인트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인가를, 조합이 이제 그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절차가 필요한데요. 제일 먼저 조합원을 먼저 모집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절차는 조합원을 모집하고, 그 다음에 모집된 상태에서 두 번째가 설립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설립인가를 먼저 받고 조합원을 모집할 수는 없어요. 왜? 조합원이 모집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사용 권한이 50% 이상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설립인가 받죠. 그렇기 때문에 절차는 모집을 먼저 합니까? 설립인가를 먼저 받습니까? 했을 때 요걸 먼저 모집을 하고 난 다음에 설립인가를 받도록 됐습니다. 왜? 여러분들 설립인가 신청 시 서류를 봅시다. 우리가 올해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48페이지 보세요. 48페이지. 설립인가 신청, 지역이나 직장주택조합에 설립인가 신청할 때 서류 보여요, 서류. 48페이지. 창립총회 회의록. 제일 위에 말이에요. 48페이지. 지역 직장인 경우에 설립인가 신청 시 서류가 들어가죠. 여기 시험에 나왔습니다. 창립총회 회의록, 조합장 선출 동의서, 조합은 전원이 자필로 연대 서명한, 연명이라는 것은 연대 서명한 조합 규약이 들어가죠. 조합은 명부 들어가죠. 사업계획서 들어가죠. 그 다음에 80% 이상의 사용 권은 확보해야 되죠. 그 다음 15% 소유권 확보되죠. 그죠? 근데 국토교통부 용어를 보면은요, 고용자가 확인한 근무 확인서는 뭐만 해당되죠? 직장주택조합만 해당되죠? 그 시험에, 이렇게 올해 시험에 나온 거예요. 올해 시험에. 다음 중 지역주택조합에 해당되는 서류가 아닌 것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고용자가 확인한 근무 확인서 있죠? 요거는 지역이 필요가 없고 요거는 직장만 해당되죠? 이 서류가 시험에 나온 거예요. 서류가. 그래서 우리 시험에요, 때로는 깊이 있게 또 봐야 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막 다 하려면 너무 힘이 들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의한 게 맞습니다. 일단, 뭐가 됐든 간에 조합원의 수, 그 다음에 조합원의 자격, 그 다음에 설립인가를 설립인가를 받을 때는 변경인가나 해산인가도 같이 들어가는 거고, 신고는 신고로 끝난다. 여기 기본적으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조합원의 모집 있고 난 다음에 설립인가를 받는다. 그러면 인가 신청 서류, 요거 서류도 우리 중요하다는 거죠. 서류가 시험에 나온 거예요. 올해는 관계법규가 조금 더 어렵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올해 작년에 22죠. 23회, 우리가 22회보다도 조금 더 어렵게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꼼꼼하게, 어떤 거는 꼼꼼하게 봐야 되고, 어떤 거는 더 조금 뒷부분에 가면은 그냥 핵심적인 사항만 체크해도 돼요. 되겠습니까? 자, 그럼 오늘은요, 총회 의결 앞까지 해놓고, 제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숙제는 어디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예습을 조금 해 주셔야 돼요. 집에서 이제 오실 때 다음 시간까지 제가 이제 공부를 조금 해 오셔야 되는데 그 몇 페이지까지 좀 봐주셔야 되느냐면요. 제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주택법을 다 마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150, 어디 갔어요? 저기 170페이지까지 다 좀 봐주시고, 그 170페이지 보면은 그 실전 예상 문제 있죠. 171페이지. 예, 보면 이제 실전 예상 문제가 이제 한 5문제 나오죠. 예,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풀어봐 주시고 오셔야 돼요. 예습을 좀 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예, 주택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매도 청구라든지 뭐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사업계획 승인 중에서 매도 청구 부분 있죠. 이거 공부 좀 해오셔야 돼요. 물어볼 거 제가 아닙니다. 그냥 말씀드린 거고. 자, 사업계획 승인 부분에서 매도 청구 파세요. 매도 청구 부분 요거. 네,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른 거는 몰라도 요거는 한번 그 부분만 읽어봐 주셔야 돼요. 시간이 없으면은. 또 시간이 좀 있으신 분들은요 175페이지까지 해서 문제까지 좀 풀어봐 주셔야 돼요. 되셨죠? 여기는 왜냐면은 아까 뭐가 승리한다고 그랬어요? 뭐가? 프로그램이 승리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강사가 시킨 대로 하면 여러분들이 승리를 합니다. 네. 강사가 필요하니까 예습을 해오세요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뭐 예습이 필요 없다 그러면은 그냥 이게 그냥 강의하는 거 충분한데 다음 시간에 강의하면 무슨 말인지 진짜 모를 거예요. 이게 무슨 나 미치겠다는 말이 나와버립니다. 그러면 공부가 하기 싫다니까. 공부를 내가 재미가 있으려면요, 내가 좀 알아야 돼. 뭘 알아야만이 내가 좀 뭔가 좀 알고, 좀 뭐가 말해도 뭔가 내가 말을 할 수가 있고, 조금 알아야 재미가 있잖아요. 근데 강사가 혼자서 밑줄 쫙 할 필요 없고, 혼자서 진도 다 나가버리면은, 강의 재미가 있습니까? 재미가 없지. 그러면 나오기 싫다니까, 자꾸. 공부가 하기 싫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에 재미를 붙이는 방법은요, 욕심 부리지 말고, 제가 하나씩 체크하잖아요. 이런 거 하나 체크해서 요거 공부 한번 해보세요. 이런 거. 뭔가 숙제를 탁탁 던지잖아요. 그거에서 좀 재미를, 내가 퀴즈 문제 풀듯이, 야, 이게 도대체 뭘까? 예. 그렇게 한번 예습을 해오면은요, 다음 시간에 제가 강의할 때, 바로 그거구나. 내가 아무리 공부해도 이게 해결이 안 됐는데, 예, 선생님이 요거 말 한마디에 해결이 되는구나. 오늘 수용, 사용의 용어 정리 공부하셨죠? 수용은 보상금을 주고 완전히 사들이는 거고, 사용은 보상금을 주되 사용기간만 사용하는 거고. 그죠? 그것만 공부해도 여러분들은 오늘 본전 뽑은 겁니다. 여러분들 건축사 있죠? 건축사 자격증 갖고 있는 분한테 수용, 사용 모른단 말이에요. 물어보니까 사용 뭡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책이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많이 다각도로 들어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진도 끝까지 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공동관리법은 이렇게 관리 실무에도 나오는 거니까요. 특히 이제 관리 실무 선생님이 실력이 굉장히 좋아요. 또 우리가 옛날에 김혁 선생이라고 저하고 강의 오랫동안 했는데, 이분도 강의가 또 재미가 있어요. 또 재미가. 예.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다 재미가 있는 분들이에요. 제가 보니까. 예. 또 근데 회계원리 선생님도 보니까 현직에 계시더만요. 예, 그분도 아주 경험이 많은 분들이에요. 적어도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경험이 많은 분들이 강의를 하면요, 실패를 안 본다니까. 실패를. 그러니까 아주 이제 다각도로 이제 말씀드리니까, 이제 그 경험에서 이런 경우 다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생활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오늘 만나서 반가웠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